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환경 글로벌 마켓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요. 자, 이번 주는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뉴스의 제목인데 인플레이션이 겨울 강풍처럼 불 거라는 거고요. 오미크론 최소한 42개국에서 확진자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1일 확진자 수가 40만 명이었는데 60만 명으로 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의 오미크론 그리고 디폴트가 세계 증시를 지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의 정체, 지금까지는 빠르게 확산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이 특성이 바뀌느냐 아니면 좀 더 강화되느냐 이런 걸 탐색을 하면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디폴트를 세계 증시가 소화를 해야 될 거고요.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최대 핵심 변수죠. 이걸 계속해서 증시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헝다의 디폴트, 그리고 후반에는 중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인플레이션, 디폴트, 오미크론에서 인디오의 맹위, 인디오가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 투자자들은 모두 다음 주 14일, 15일에 있는 FOMC를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FOMC가 어떤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또 열립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통화정책회의를 보고 FOMC 분위기를 좀 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폴트가 헝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디폴트도 상당히 문제죠. 관련한 얘기들도 나올 거고, 9일부터 10일까지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중에서도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헝다는 계속 빨간불이 켜왔죠. 그런데 불이 붙었습니다. 자기 몸이 불이 붙었을 때 소화기를 통해서 불을 계속 자체적으로 꺼왔어요. 본인들의 자산 매각을 통해서 그동안의 부채를 어떻게든 상환하면서 연명을 해왔는데 드디어 안 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지난 3일에 심야의 홍콩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서 2억 6천만 달러 채무 상환 통보가 왔는데 못 갚겠다. 이렇게 상환을 했고요. 이제 중국 정부도 좀 심상치 않을 것 같으면 광둥성 정부도 헝다의 CEO들을 불러서 뭐 물어봤죠. 소환했죠. 근데 뭐 뾰족한 수는 없죠.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뭐 디폴트가 된다 하더라도 소화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헝다는 오늘 6일에 또 채무 상환을 해야 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걸 또 못 갚겠다라고 하면 진짜 그야말로 디폴트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채무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헝다가 빚 못 갚으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으로서는 중국 내지는 아시아 정도로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예상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헝다가 파산하면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니까 부동산이 내년 4분기 중기 경제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고, 지금은 6%대고 내년은 5%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3%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도 0.7%포인트 하락할 거야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분기만 해도 18.3%였는데 7.9, 4.9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베이징에서 중국 경제공작 회의가 열립니다. 공작이라는 게 공산당에서 공작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 중국에서 매년 3월에 양회, 특히 전인대에서 성장률 발표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거시경제지표를. 그걸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앙경제공작회의 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볼 거냐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죠. 내년에 얼마 정도로. 지금은 5.5 내지는 5%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내용과 결과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 유리한 것만 중국의 관영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오겠죠. 자, 성장률도 중요하고, 중국은 뭐가 중요하다 지금? 인플레이션, 특히 PPI, 생산자 물가지수 계속 관심입니다. 왜냐? 10월에 13.5% 전년 대비에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와 동률을 이뤘잖아요. 이번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대체적인 예상은 이번에는 좀 기저효과가 덜해져서 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은 PPI와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간의 괴리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PPI가 CPI에 선행을 해서 PPI가 오르면 CPI가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같이 오릅니다. 근데 중국은 예외예요. 왜냐?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틀어막고 있거든요. 생산비가 인건비가 늘어나는 걸 중국 소비자 물가에 전가시키지 못하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눈치 보고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이번 지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9일에 중국의 PPI와 CPI가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PPI는 떨어지겠지만 CPI는 10월에 1.5%였는데 11월에 2.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업들의 체력과 인내력이 고갈이 돼서 어쩔 수 없이 CPI 소비자 물가에 반영, 전가를 할 건데 얼마만큼 반영을 할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진정한 인플레 데이는 언제다? 9일이 아니라 10일, 미국 시간으로 10일 오전 8시 반에 나오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11월치죠. 월스트리트 전망치는 6.7%.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지난달 10월에 6.2%에서 31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번에 되면 이게 그때 90년 12월인가요? 그때보다 넘어서 3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넘어서겠죠. 그럼 얼마 만에 최고치가 될까요? 사상 최고치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게다가 10월에도 전문가들 예상치는 시장 예상치는 5.9%였는데 이보다 0.3%포인트 이상인 6.2%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6.7% 예상한다잖아요. 거기 0.3% 더하면 얼마가 돼요? 7이 됩니다. 7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인플레가 7%야? 라고 보는 순간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겠죠. 다음 주 FOMC에서 긴축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날 10일에는 미국 CPI뿐만 아니라 독일의 CPI, 영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나와서 그야말로 진짜 인플레 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또 미국에서는 11월 실질 소득과 미시간대가 매달 발표하는 12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미국 소비는 늘어왔어요.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코로나 확산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경제활동할 거야, 소비 늘릴 거야 라고 했는데 오미크론에 의해서 약간 좀 위축되는 게 나타났거든요. 그게 지표로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가장 큰 관심은 다음 주 14일, 15일 열리는 FOMC죠. 그 전에, 열흘 전에 기다리기 전에 예고편이 나옵니다. 뭐냐? 이번 주에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자, 지도를 볼까요? 캐나다, 호주, 인도, 브라질, 주요 국가죠. 그리고 여기 러시아 옆에 둔 거예요. 카자흐스탄, 지금 러시아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어디다? 딱 두 개만 찝으라면 어디를 찍겠습니까? 예,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왜? 그동안 미국의 어떤 분위기를 미리 알 수 있는 어떤 예고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 지금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는 것처럼 캐나다와 호주는 먼저 긴축의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미국보다. 금리를 올리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먼저 축소를 해왔어요. 지금 캐나다 금리가 0.25%인데 이번에도 금리를 건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캐나다가 통화정책 회의를 열는데 수요일 8일이죠. 이때 양적 완화는 이미 선언했고 금리를 내년 1분기, 2분기, 3월 전후로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앞당긴다라고 하면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호주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드에 발맞춰서 조기 긴축으로 선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보다 영향은 덜하지만 신흥국, 브라질, 인도는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잖아요. 여기서도 어떤 발언들이 나오면 글로벌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자, 디폴트는 헝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 계속해서 숙제를 미뤄왔잖아요. 디폴트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셧다운 계속해서 9월 있던 거 10월, 10월 있던 거 12월로 연기했고 이번엔 또 셧다운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9월 말로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식해서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짜야 되는데 그걸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임시 2달, 3달 쓸 예산만 지금 계속해서 궁여지책으로 의회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월로 연기를 했고요. 디폴트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법적 한도는 부채 한도는 22조인데 이미 상한을 넘어서서 28.5조 4조였는데 이걸 10월에 28.9조로 5천억 도 늘렸어요. 부채 상한을. 이것도 늘리려면 또 의회에서 옥신각신 싸울 텐데 이 기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민주당 50대 50인 상원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대 50이면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지금 넘어설 수 있으려면 레컨실리에이션 예산 조정안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디폴트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려면 그거를 2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예산 조정안에 편입시키려면. 근데 2주가 아직 15일까지 안 남았잖아요. 얼마. 그렇기 때문에 또 임시로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야심작인
사회복지 예산안, 사회지출안 의회 통과가 남았는데 이게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 때는 3.5조였다가 의회로 와서 1.75조로 반토막 났다가 또 하원 통과시킬 때쯤 미국 민주당의 진보파 의원들이 하다 뭐 난리를 치니까 슬그머니 3천억 원을 더 추가를 시켰어요. 1,000억 원 뭐 이민 지원 예산에 2천억 원 뭐 유급휴가 지원 이런 걸 통과시키면 하면서 2.05조로 늘었거든요. 이게 또 원안대로 되려면 하원뿐만 지금 상원을 통과시켜야 돼. 상원에서 통과시켜주는 당연히 만무합니다. 공화당은 다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 중도파인 조맨친 의원과 시네마 의원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삭감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과연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뭐 단기간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중부 미중 갈등입니다.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미국의 중국 왕따시키려고 만든 회의거든요. 동맹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나라들을 지금 참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을 왕따시키다 중국은 문제아라고 낙인시킬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권 탄압에 썼던 주민 감시 장비, 기술 이런 거 수출 못하도록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미 또 미국 증시에서 말한 회계 원칙 지키지 않는 중국 기업 퇴출시키겠다. 디대출싱은 자진해서 중국 정부 눈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데 대해서 중국도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갈등도 상당한 뭐 다시 재부각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년 1월이면 중국 주도의 RCEP이 발족을 합니다. 여기 미국은 사실 약간 속수무책이거든요. 미국에 대항한 공급망을 중국 정부로 좀 재편하겠다라는 방안 중에 하나로 RCEP이 좀 적용할 것 같은데 그래서 미중 갈등도 이번 주에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디오, 인플레이션, 디폴트, 오미크론이 지배하는 가운데 FOMC의 예고편도 있고 그리고 이 미중 갈등도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예상하셔서 이번 주도 한 주간 성투하셨으면 합니다. 환경 글로벌 마켓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간 주요 일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